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끝내 구속된 가운데 이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최대 주주 지분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또 접견인을 받지 않고 두 번째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일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 사건 배경은 뭐 멀리 따지게 되면 엄청나겠지만 근데 가장 가까운 것은 지난번에 그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었던 권영미 씨가 사실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로부터 사실은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권영미 씨가 그 당시 검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자신의 재산 관리는 나는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청계재단 국장인 이병모 국장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관련해서 모든 걸 맡겼다. 그리고 내가 현재 금강법인의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역시 나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청계재단의 국장이라고 하는 이병모 씨가 어떠한 식으로 재산을 관리했는가, 또 그렇다면 그러한 재산 관리와 관련된 장부나 자료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이 주목했던 게 바로 영포 빌딩에 있는 그 지하 그 비밀 창고에 예.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식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청계재단에 근무했던 이병모 씨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장부들을 모두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해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명 재산이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했고, 예. 그리고 계좌 추적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이병모 씨를 전격적으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지금 이 국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검찰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횡령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이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파기했던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던 자료를 목필등으로 가져와서 예. 관련된 부분을 파기했다고 하면은 그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인데, 네. 지금 이 세 가지 연결된 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시지만은 실제로는 그 관련된 사기업 부분에서의 관여된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고 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결국은 이 이병모 사무국장을 지휘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병모 사무국장의 진술에 따라서, 그리고 이병모 사무국장이 한 일이 결국은 MB의 이 다스 소유주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국장이 검찰에서 다스 최대 주주 지분의 실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관리를 해왔던 이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검찰은 이병모 국장이 사실은 자료를 다 파기했지만 또 일부는 다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병모 국장이 진술을 제대로 해준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이병모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1985년도에 도곡동 땅을 샀다가 1995년도에 이걸 팔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100억 원씩을 이상은 씨와 그 당시에 그 김재정 씨가 나눠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서로 그 이후에 다스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뭐 매입하거나 뭐 증자할 때 돈을 사용했었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결국 도곡동 땅이 누구의 돈으로 먼저 사게 되었느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예. 다스에 관련된 지분이 누구 것인 것까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이상은 씨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분이 47.6% 정도 되고 예. 또 권영미 씨가 가지고 있는 게 23. 몇 %가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이 과정에서 홍은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스 자회사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회사에서 그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 그 회사에 가지고 있던 수십억 원의 돈을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관리하고 있는 SM이라고 하는 회사에 담보도 없이 특혜 대출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점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돈들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병모 씨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예. 또 그 이외에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라던가 뭐 여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진술까지 모두 더해지고 여기에 이제 이동형 씨,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씨의 이제 추가 진술이 같이 더해지면서 예.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누구도 이걸 깨트리기 어려운 정도로 증거들이 확보된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MB의 조카 이동영 씨도 이 아버지 다스의 지분은 이제 이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이 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막힌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아니라고 했을 경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법적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진술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보면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당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지 않느냐. 그 시킨 사람은 결국은 MB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당신은 빠질 수 있다. 이런 형태 일정의 뭐 이런 빠질 수 있는 구멍을 주면서 진술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최종적인 귀결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주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하는 건 삼성이 다스의 BBK 반환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다스에서 사실은 BBK에 19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다가 50억만 돌려받고 140억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2003년도부터 미국에서 사실은 BBK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계속 그게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삼성이 원래 미국에서 그 소송할 때마다 이용했던 그 로펌 에이킨 건프라고 하는 회사를 갑자기 선임을 하면서 2011년도에 그 사실은 140억을 돌려받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회장이 사면을 받게 되는 거 혼자 막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예. 당시에 사면 이유는 뭐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IOC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면해 주는 것이 뭐 국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이유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엔 그게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작품이었더라. 왜냐하면 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8년도 4월에 사실은 회사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는 고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그 이제 문제 때문에 뭐 집행유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예.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하고 이제 합작해서 이 상황에 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40억을 돌려받는 것을 좀 처리해보자라고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을 사실은 고강도 조사를 했다가 오늘 새벽 1시에 집에 돌려보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나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들어갔다가요. 네. 16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지금 몇 명이 넘는데 이학수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긴급체포 당하지도 않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둘 이유가 없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학수 전 부회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해냈고 협력을 받아냈기 때문에 당신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검찰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부를 때 한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뇌물수수 혐의가 관련된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서 공무원이라고 한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뇌물 사건이 아닌데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겠느냐. 그쵸. 더더군다나 이학수 부회장을 우리가 부를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 증거 없이 부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얘기 중에서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커서 사실은 상당히 지금 삼성과 MB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상황이 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문제는 이 소송 대납 보고가 삼성가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가 또 중요한데 과연 이재용 그 부회장까지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비 대납이 그 최순실 씨의 승마 지원 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죠. 미래전략실이라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이재용 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오너 일가가 있는데 오너 일가가 결정하는 거다. 그렇지만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다릅니다. 그럼 이학수 부회장이 그 정도 돈은 전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학수 본인이 자기가 전결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 문제는 연결이 안 되지만은 사실은 삼성의 기타 이 앞에 많은 어떤 의사결정을 보면은 이런 어떤 일정 정도 고용된 CEO가 결정하는 부분은 많이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것은 최순실의 그 흔히 말하는 승마 지원과 또 같은 맥락이죠. 네. 결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결정의 최고 정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게 결국은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이 되는 건데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할 때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15시간 조사를 했고 예. 그 사건은 뇌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떤 진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이 연결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다 돌려보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최순실의 승마 지원과도 사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맥락상으로. 먼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예. 지금 이학수 부회장을 조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알렸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이사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대납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다른 비공식적인 것이었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다스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겉으로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사실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것저것을 합쳐 보았을 때 사실은 이제 뇌물 수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칼끝은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소환 시기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소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네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네. 그 국정원 그 특활비 수수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스 실소유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는 건데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모두 정리가 된 다음에 예. 사실은 이제 이분을 한 번 불러서 그냥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만 지금 검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조사가 됐어요. 사실 이상은 그 전 의원까지 전부 다 조사가 됐고 예. 현재 뭐 김진, 김백준 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영배 씨, 그 금강이라고 하는 협력업체 이영배 씨까지 재산 관리 맡았던 그분까지 사실 다 구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에게는 지금 이 네 가지 혐의 사실 전부 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가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월 25일부터 3월 초까지가 아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한다면 소환 시기가 될 것 같고 예. 그래야지만 3월 셋째 주 정도까지 아마 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 모두 끝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3월 셋째 주 정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설이지만 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서 나홀로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명절을 구치소에서 혼자 보내고 있는데 심경이 어떨까요? 지금 엄격히 말하자면 지금 미결수 상태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족과 접견이 이제 하루 한 번 정도고 그 이상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추석처럼 이제 조용히 본인 다른 만남 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상태로는 좀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최순실에 대한 판결을 어느 정도까지 들었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연결된다는 건 본인이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형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복잡하신 상태라고 네.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죠. 최순실 씨 선고 직후에 이제 변호인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항소장도 제출을 했고 항소심에서 좀 반전을 좀 기대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최순실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1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진행한 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재용 재판과 관련된 2심 그 항소심 재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2심 재판에서 얘기되었던 것들을 좀 차용해서 아마 그 논리를 조금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그 2심 재판에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제3자성이라던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추구한 이익이 없다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건 지금 강요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은 강요죄 피해자가 아닌 뇌물 공여자다라고 본 부분이 사실은 법리적으로 좀 다툴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정범 씨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법리적으로 조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조금 해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검찰의 요즘 성추행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결국 이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이 체포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다른 제3자, 민간인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을 제3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술 자체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는 뭐 순리적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실익 부분이 없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 중에 하나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부회식에서 여 검사가 아닌 여 직원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예. 네. 사실 이제 그 전에부터 이분이 그 몇 년 전부터 다른 여 검사를 뭐 관사를 불렀다던가 혹은 뭐 어떤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이제 되어 오고 있었다가 그와 관련돼 있는 피해자가 사실은 옷을 벗은 상태였었고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메일로 진상조사단에 접수가 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라서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사건 이외에 플러스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변소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아마 법정에는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그럴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직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발렌타인데이라는 부분, 여자친구와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컴플릭트 머더 킬링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외로운 늑대에 의한 공격보다는 예. 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공격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ROF라고 하는 플로리다 공화국 쪽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의 이제 원한 살인 같은 형태가 많이 좀 주요 목적으로 동기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는. 예. 예. 그런데 이 총기범 크루스가 범행 당시 수법을 보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일부러 계획된 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면서 학생들을 일부러 복도로 유인한 다음에 총기를 난사했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엔 계획된 범죄가 맞는 것 같고 예. 그 만약에 교실에 학생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총기 난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를 울려서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유인해내고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현재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 피고인, 그러니까 이 가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인들 중에서 총기 난사범과 관련된 사람들은 3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정신병자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총기 예. 합법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 무기 관련된 분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